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기준으로 능력과 공정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약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워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했다고 두 가지를 일관되겠습니다. 능력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말이 된 것 같고 이 공정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랑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는 게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변원유착 시간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찬용 기자입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이미 오늘 변원유착 시간의 아이템은 이미 지난주에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주 언제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날짜가 하는 줄 모르겠어요. 한동범 부장관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했죠. 다음 날. 네. 요 인사 취임하자마자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5월 19일 날 발표를 했죠. 인사 발표를. 네, 19일 날. 요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월요일 날 변호인착 시간 무조건 이거다. 5월 18일 날 했네요. 18일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5월 18일 날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기준으로 해서 목금 이틀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려고. 이거 좀 평가 좀 해볼까요? 일단 총평, 관전평부터. 자, 두 분 누구부터? 좀 과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그립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 하나는 예산, 다른 하나는 시행령.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인사 관련돼서 가장 그립감을 세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인사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총장을 패싱하고 검찰 인사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총장이 부재중인 틈을 타서 이른바 어느 정도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좀 했는데 이 정도 왔으면 사실 이 인선을 배치해서 내야 되는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수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던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찬용 기자님. 예, 일단 이 검찰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위기를 좀 먼저 전달해 드리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은 엄청 잘된 인사다. 검찰 조직 전체적으로 다 이견이 없이 잘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른바 능력주의라는 그 관점에서는 이게 지난번 인사보다는 잘됐다는 평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인사에서 검찰 내부라든가 법조계 안팎에서 좀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위직에 쓰는 거야. 어떤 정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쓰는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또 능력이 너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고위직에 쓴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점이 지적됐는데 일단은 이번 인사에서는 능력이라는 범주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은 대충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능력 면에서. 근데 문제는 능력이라고 해도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꼭 윤석열 한동훈 장관랑 가까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한동훈 장관한테 예컨대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 이른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중용해 달라고까지는 기대는 아무도 안 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그 라인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좀 인사를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여러 사람이 기대였는데 그런 부분에는 많이 배치된 게 아니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또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하나씩 좀 짚어보면 제일 주목해야 될 그럼 인사가 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법무연수원에 자리가 넘쳐나나 한동훈 장관은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혼자 밥 먹었는데 법무연수원에 발령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분들 외롭지 않으시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 이종군 서부지청장도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이성윤 고검장도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이정수 검사장도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이정현 부장도 법무연수원이죠. 아마 그래서 법무연수원에 이렇게 하여튼 검사장 이상급이 이렇게 대거 발령난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좌천 내지는 대기 발령 성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기존에 추 장관, 박범계 장관 시기에 이제 소위 요직에 있던 분들이 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부분. 저도 한직 좌천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이렇게 많은 TO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이 정도로까지 보낼 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죠. 임찬정 기자는 또 눈에 띄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뭐 방금 법무연수원 부분은 김준호 변호사님이 말씀 다 해주셨고요. 예. 다만 이제 법무연수원에 이렇게 많이 몰린 이렇게 꼭 이른바 한직으로 보내도 이 법무연수원에밖에 보낼 수 없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사장급 인사 중에 자천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제 검사장급 인사로 많이 승진을 시켰잖아요. 근데 검사장급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검사장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령상에는 대검 검사라고 부르거든요. 대검찰청 소속 검사. 그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갈 수 있는 보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이 그 자리가 기관장 자리들이에요. 그럼 기관장에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검사장급 이른바 대검 검사급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이른바 한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되는 게 그게 대부분 법무연수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무연수원에 좀 이게 TO를 심지어 넘쳐서 좀 위법하게 보낸 거 아니냐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로 이렇게 몰아넣은 거는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사정이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규정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직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또 이른바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대검차장 그리고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런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라인 중에 특히 수사통들 특수수사통들이 약진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자리로 갔네요. 중앙지검장, 대검차장 말할 것도 없고 총장 대행이니까 중앙지검장은 제일 많은 수사가 걸려 있고 남부지검장은 여의도 관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증권범죄합수단을 바로 부활시켰는데 거기에 양석조 남부지검장이라고 한동훈 그 지금 장관이 대검 반패부장일 때 조국 수사를 할 때 그 반패부장 바로 밑에 차석이 반패부에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라고 지금 또 없어진 자리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수사기획관이라고 불렸던 우병우 수사기획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맡았던 자리죠. 최재경 수사기획관 이런 자리 요직입니다. 그 자리를 했던 사람이 양석조 지금 남부지검장이거든요. 이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또 근데 그 자리를 하다가 이제 심재철 당시 새로운 반패부장 이 사람과 상가집에서 이제 언쟁이 있어가지고 항의를 해서 제가 그 상가집에 가서 보고서 보도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남부지검으로 간 거죠. 남부지검으로 갔는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조금 공교로운 부분은 전임자가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이었습니다. 심재철 검사장의 자리에 그 사람과 이제 악연이 있는 양석조 검사장을 보냈다는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합수단을 강조했는데 그 합수단을 총괄하는 남부지검장 자리에 뭐 수사에 정통하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석조 검사장을 보냈다는 거는 여기에 그만큼 힘을 실겠다. 중앙지검 못지않게 힘을 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앙지검에 저기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핵심이잖아요. 대구고검으로 보냈고 이문정 검사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데 또 대구로 보냈어요. 대구는 윤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좌천의 또 제2의 성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앞서 김준호 변호사 이제 인사 총평할 때 김준호 변호사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승부수다고 표현했거든요. 뭐를 위한 승부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능력대로 그리고 공정하게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구현된 적이 별로 없는 인사 철학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사실 방송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방송 같이 한 분이 김태현 변호사님인데, 그죠?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한 얘기가 대부분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참 초지일관되구나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천안 이남으로 거의 발령나지 않거나 부산 정도 갔다 오는 엘리트 검사의 길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도 법무부 파견으로 보내고 이래서 거의 수도권으로 가는 발탁 인사. 이거는 법원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은 성적 순으로 아무리 가도 어디 소위 이제 군단이나 시 지역에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게 사실은 검찰 인사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나 라인 인사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새로 내놓지 않고 그냥 본인대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도 이분의 의도가 많이 담겨진 인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고 그 당시 평검사들이 되게 반항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가고 내가
누가 능력 있는지 알아. 이렇게 쭉 했다는 건 뭐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대신 내가 성과 내면 되잖아. 이런 의미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일단 평가. 저 부분은 뭐 김준일 변호사님 평가한 것 같고 다만 이번 인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인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띄는 자리를 굉장히 여러 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소수의 자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포인트 인사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자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경향 교류 이른바 지방과의 교류 이런 부분은 전체 인사를 할 때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포인트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통 지금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기준으로 능력과 공정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약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워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했다고 두 가지를 일관되겠습니다. 능력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말이 된 것 같고 이 공정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랑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는 게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공정을 말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공정에 대한 소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해석의 영역이지만 주관적 평가는 지난 공정이에요. 정부에서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굉장히 정부의 뜻에 따라서 또는 여권의 뜻에 따라서 공정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검찰 업무 처리가 있었는데 당시 이거에 저항하고 여기에 소신 있게 맞선 사람들을 우대했다라는 거를 이 공정에 대한 소신이 내 인사 기준이라 말한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요즘 언론에서 능력과 공정하게라고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워딩을 살려서 한동훈 장관의 뜻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구조적인 부분을 짚으면 이제 원래 검찰은 예전에 이제 크게 특수통 또 이제 소수지만 기획통 그다음에 이제 공안통 뭐 세 가지 통이 있고 물론 이제 초소수로 예전에 김준규 총장님처럼 국제통이라고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이 있는데 기획통이죠 기획통 결국에는 그게 네, 기획통이 있는데 기획통은 주로 이제 법무부 많이 근무하고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의 검찰 파견 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획통은 이제 재생산이 안 되고 공안통은 예전처럼 무슨 시국 사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줄지 않았겠습니까? 공안통도 이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은 이제 특수통과 비특수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적으로 더 위에 올라가면 뭐 경북고 라인이냐 뭐 PK 라인이냐 이런 거 있지만 한동훈 장관 나이만 되면 이제 그 고등학교 라인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내부의 평검사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상관없지만 결국 저 라인을 타야만 내가 그러니까 검사장을 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시그널 조직 전체 건강성을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조직 전체가 좀 활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 형사부 쪽 출신들을 좀 더 기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뭐랄까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열심히 땅개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장의 공석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인사는 총장이잖아요. 네. 총장은 누가 유력해요? 그 유력한지는 사실 이거는 아직 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유력하다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 생각에 서로 자기 생각의 교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말 많이 나오면 떨어져요. 네. 근데 근데 풀이 정해져 있으니까 총장 풀은 사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고검장 승진을 시키거나 이런 분들이 과연 될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김우곤 서울고검장, 그다음에 이원석 대검차장 얘기도 나오고 정말로 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2년 만의 기준을 보면은 지금 박찬호 검사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울산 사건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지휘했던 이두봉 지검장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두봉 지검장. 네, 이두봉 지검장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윤석열 한동훈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라인은 일단 차치하고 윤석열 라인의 최고 핵심은 윤석열과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내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코어 인맥이에요. 오향준 변호사는 같이 근무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연이 있고 그에 따라 바당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가장 중요했던 경력을 생각할 것이고 또 스스로 가장 가까운 선후배 관계는 그 대검 중수부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그 이두봉 지검장이 말씀하셨던 박찬호 검사장이 이두봉 지검장이 대검 중수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두봉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울시 간첩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 이른바 보복 기소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지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유우성 씨의 고소 고발로 이제 그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야당에서는 이분은 징계해야 되지 않냐, 징계 시효가 끝났어도 어떤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 이분을 총장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또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너무 기수가 내려가서 한동훈 장관의 사법연수원 기수와 관계없이 거기다 더 선배 중에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 인사 중에 발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언제예요? 총장. 근데 왜냐하면 총장은 이제 법의 추천위원회를 열고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추천을 하면 법무부장이 제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후보가 나온 데까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2주 후보 나오면 또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물론 이거는 뭐 인준 여부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인사청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뭐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오는 그 복수의 인원들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청와대를 자꾸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도 뭐 대통령실 인사검증 하고 이제 앞으로 뭐 법무부에 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긴다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죠. 예상되는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뭐 신속하게 진행해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첫 취임식에서 했잖아요. 저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하겠다고. 그 실제로 이제 일종 이루어지시라고 해야 되나? 부활된 거잖아요. 증권범죄 합수단 뭐 하는 데인지 김준일 변호사 간략하게 일단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증권 관련돼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원래 전통적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해서 증권범죄 전문으로 파는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라고 해야 돼? 부서가 있었는데 검사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근데 합동수사단이니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때 이거를 이제 해체를 지시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 후 일성으로 이거를 이제 복원을 시켰는데 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수사 말고 우리 검찰이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고 민생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하려면 이 경제범죄와 관련된 특히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서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의중이 돋보이는 거죠. 거기가 보면은 거기 뭐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 다 파견되는 거죠. 주가 조작 사범 잡으려고. 파견이 합수단 형태로 이제 돌아가면 그 파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주로 증권범죄 합수단은 이제 과거에 그렇게 파견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사실은 증권범죄 협력단 수사 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 때 없애고 나니까 너무 폐해가 크다라는 이제 지적이 되니까 박범계 장관 때 협력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협력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는 대부분 거의 하지 않고 이 이른바 수사관들을 검찰에 가면 조사부를 하는 데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수사관들도 경찰관들하고 형사소송법상 신분은 똑같거든요. 사법경찰관으로.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관들의 수사를 다른 외부의 다른 검사실에 떨어져 있는 검사가 지휘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결국에는 이게 정부 조직 전체에 어쨌든 이 증권범죄 합수단보다는 조금 이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여기에 힘을 좀 빼겠다라는 입장을 가지면 아무래도 협조라든가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걸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검사와 수사관들 합체시켜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게 하고 또 여기에 힘을 실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결국엔 또 더 큰 사건 또 더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합수단 1호 사건이 요게 배당됐다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건. 네. 요건 뭐 저희 경제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건데 내용 어떤 사건인지. 요거는 어떻게 봐요? 합수단에서 1호 사건으로 루나 테라 사건 하기로 한 거. 이거는 뭐 아무래도 피해자 많아서 그런가? 뭐 그 말씀하신 아까 방금 김준호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특히 검찰의 수사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대응을 해야 되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걸 입증하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자가 다수 양산돼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력을 입증해야 된다.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선정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가장 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피해자 많고 실제로 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게 뭐 형사적으로 나중에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어쨌든 당장 여기서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분 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호 수사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수신이나 뭐 이런 폰지 사기성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뭐 사실 루나테라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뭐 코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플만 한번 깔았다가 지우고 깔았다가 지우고 이렇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건은 사실은 바로 성과 내기가 쉽지가 않은 사건이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도 있고 기존에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는 처음 있는 사태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딱 기사가 나긴 좋은데 성과가 내기는 아주 쉬운 사건은 아니고 역으로 얘기하면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렇게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뭐 이거는 뭐 지금 뭐를 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암호화폐 이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직 정리된 게 없어서 그래도 뭐 유사수신으로 이게 고정 이자율을 뭐 보장해준 것 같은 해준 것 같은 뭐 이야기를 했다 말았다 이거 가지고 논박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이제 아무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외국의 해외 유명한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이런 구조는 조금 비정상적이다 이런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우리나라 법리에 딱 맞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유사수신이다 또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말 그대로 첫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아는 문제인 것 같고요. 헤쳐나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를 뭐 딱 떨어지게 이게 범죄도 아니다 이게 뭐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라임 옵티머스도 한답니까? 뭐 그런 얘기도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라임 옵티머스 부분은 그거는 뭐 일단 전망 차원인데 다만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일부가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결이라는 거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처분을 한 거잖아요. 처분을 안 하고 그냥 홀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기 중인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재수사라기보다는 그냥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다 다시 들여다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냥 조용히 불기소를 하면은 뭐 재수사란 말이 안 나올 것이고 다만 기소가 일부 됐는데 이제 안 된 부분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저기 김준우 변호사 최강욱 의원 금요일날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항소심.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나왔을 때도 쉽지 않을 거다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라는 예견을 드렸는데 뭐 저의 예상대로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로 조국 정장 아들 인턴 확인 서유로 써준 혐의 그렇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활동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확인서에 적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주 16시간이라는 거냐 총 16시간인 거냐 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됐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조작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국 장관의 아들이 충분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기록 자체를 최강욱 의원 사무실에서 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조작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최강욱 의원은 뭐 상고해서 더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뭐 오늘 요 얘기는요 여기서 짧게 마무리.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3초 남았어. 그런 거예요. 실패한 입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김은혜 후보의 KT 청탁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 보통 선 굵은 기소라는 게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시한 부분이 이제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기소 안 됐다고 당신이 기소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 수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변호문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